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지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를 불러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이제 다시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지요.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수진이가 웃으며 어머님, 오늘은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했고 저녁이면 오늘 반찬은 뭐로 해드릴까요? 하며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제 눈을 피하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마음을 꿰뚫는 모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이 좁아서요. 어머님 방을 창고로 쓰면 어떨까 싶어요. 뭐라고?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니? 순간 방 안은 싸늘해졌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방을 짐작처럼 취급당한 그 모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멍하니 웃으며 얼버무릴 뿐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진이 말이 농담이었을 거야 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말과 행동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제 앞에 국 한 그릇조차 놓이지 않았고 손주들 앞에서도 할머니는 그냥 계시면 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진아, 이 반찬은 내가 직접 담근 거다. 아이들 먹여보렴. 어머님, 저희 애들 입맛은 제가 알아서 챙깁니다. 괜히 힘쓰시지 마세요. 차갑게 잘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만 뜨며 어색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지요. 밤이 되면 저는 이불 속에서 울곤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손님이 되었을까? 내 집인데도 발 디딜 곳이 없는구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따뜻한 날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제 귀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 어차피 어머님 혼자 계시면 감당 못 하실 거예요. 미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건 좀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정리한다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도 내 삶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 거야. 며느리의 차가운 말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제 체면을 구기게 만들었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던 날 저는 손수국을 끓여 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늘 너무 짜요. 우리 애들은 잘 못 먹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순간 웃고 떠들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저 애써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그 어색한 웃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아직도 집 안을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더라. 아유, 나이 들어도 욕심은 끝이 없지 뭐.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적 없는 이야기가 동네 구설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억울함이 뒤엉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또 다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이 집 명예 아직도 본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 빨리 정리해서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절차가 필요해. 천천히 하자. 명의를 돌려놓는다 우리 앞으로. 그 말은 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욕과 험담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근차근 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두었고 민수와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집 안 공기를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이 집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연세의 관리도 힘드시고. 뭐라고 했니? 정리라니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며느리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민수 씨와 제 인생도 있잖아요. 이 집이 우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대출도 받고 살림도 꾸리죠. 아들 민수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더 큰 배신처럼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지킨 집이야. 엄마, 나도 난처해. 그냥 좀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 말은 곧 아들의 마음이 이미 기울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은 식어갔고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된 등기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이 서류마저 내 손에서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눈물이 흘러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와 앉아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사인만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뭔데? 집 관리 위임장이에요. 그래야 은행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분명히 명예 이전 동의서였거든요. 눈이 침침해도 그 글자만큼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거니?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속이다니요,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민수는 옆에서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한 얼굴이 더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말겠지.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발걸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원 어르신, 이건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두려움보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겠구나. 종이를 꼭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제 안에 무너져 있던 의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점점 대놓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제 앞에 밥을 놓지 않았고 제가 작은 말이라도 하면 혀를 차며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 민수는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더 큰 상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을 뒤져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구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작은 기계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 밑에 녹음기를 살짝 두었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저를 향해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수 씨, 언제까지 이 늙은이랑 같이 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더 말해라. 내가 내 손으로 무덤을 파는 거다. 며칠 뒤 집안 구석에서 예전 남편이 설치해둔 CCTV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머리채를 잡던 장면, 민수가 저를 밀치던 순간,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이제 됐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던 너희들, 이제부터는 내가 증거를 들이밀 차례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증거를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법무사가 묻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과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고 집 명의까지 바꿔버린 증거입니다. 법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법무사, 이 정도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명예 이전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제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편에 서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지역 방송국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청자 제보 코너 맞나요? 저 노인 학대와 재산 문제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기자는 놀란 듯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제게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민수 씨랑 다 상의했어요. 민수는 옆에서 눈을 피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확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삶을 짓밟을 수 없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제 눈치를 보는 척했지만 그 속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역시 어딘가 초조해 보였죠. 결국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폭발하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CCTV 그거 왜 확인하셨어요? 저는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내가 나한테 한 말 다 녹화돼 있더구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잠깐 실수한 거예요.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아들이 자기 엄마 뺨을 때려도 되냐. 제가 단호히 묻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 생각이세요? 우리 망하게 하실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에 알릴 뿐이지. 순간 수지는 주저앉으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덮으라고? 내가 당한 모욕과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감당할 차례야.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냈고 민수는 술에 취해 제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은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방송국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다음 주 우리 동네 이슈 코너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저 정말 제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 주시겠다고요? 네. CCTV 영상까지 있으니 사회적으로 꼭 알려야 할 사안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방송국에만은 말하지 마. 나 회사 잘려. 내가 나를 내쫓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민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사 어르신, 제출하신 서류와 증거로 봤을 때 명예 이전 무효 소송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제 등을 떠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덮는다고 없던 일이 되냐?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다 기록돼 있어. 수진의 눈빛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민수는 방 안에서 담배만 태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방송이 나가는 날 저는 작은 방 안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며느리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아들의 외면으로 집에서 쫓겨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며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장면, 아들이 제 뺨을 때리던 순간이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과 함께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저게 내 집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TV 속 아나운서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아왔지만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나 이제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잠시 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거 멈춰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다 욕해요. 우리 다 망한다고요. 내가 나를 짐짝 취급할 때는 망할 거란 생각 안 했지. 수지는 흐느끼며 변명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친엄마에게 저럴 수 있냐. 아들도 며느리도 똑같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제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이틀 만에 민수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지만 저녁 무렵 돌아온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내가 내 뺨을 때린 그날 이미 결과는 정해진 거야. 민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수진 역시 밖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마트에서도 친정에서도 다 손가락질해요. 살려달라. 내가 내 손에 짓밟혔을 때는 그런 말 안 했지.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68세 어머니 폭행한 아들과 아내 CCTV에 고스란히.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그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알게 된 거지. 내가 어떤 삶을 버텨왔는지. 밤이 되자 민수는 술에 취해 제 방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을 때 용서를 구했어야지. 그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CCTV 영상 캡처와 녹음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하신 증거라면 충분히 명예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가 위조와 기망으로 도장을 받아낸 정황이 분명합니다.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 승산이 큽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으로만 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은 하지 마. 나 정말 끝장이야. 끝장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야. 잠시 뒤 수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이 일은 집안에서만 끝내요. 남들 알게 하지 말고. 남들 눈치보다 내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수지는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울음 섞인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히고 버려진 수많은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재판 날짜가 잡히자 제 마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 목록을 제출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CCTV 영상과 음성 녹취만으로도 판세는 충분히 유리합니다. 긴 세월 참아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군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제 방 컴퓨터 앞에서 허둥지둥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혹시 불필요한 자료가 남아있으면 곤란할까 봐서요. 그들의 눈빛은 이미 들킨 도둑의 눈빛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다. 이미 모든 증거는 복사해 두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무너지는 걸 원하세요? 무너지는 게 두렵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판결을 이미 받아들인 죄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는 거칠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잔잔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기울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한 명의 이전 무효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차분한 얼굴로 서류를 펼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셨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서명 당시 정황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증거 영상이 스크린에 비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 민수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피고 측, 이 장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한 이웃이 섰습니다. 이웃 제가 그날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네야라는 말도 확실히 들었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어르신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증명해줄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다 오해라고요. 하지만 판사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와 수지는 이미 날카로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 추가 진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어머니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CCTV 영상은 편집된 겁니다. 맞습니다. 상황을 과장해서 꾸민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본 영상 전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 민수가 제 뺨을 내리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 여전히 편집이라고 주장합니까?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상황이.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기자들이 분주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지. 저는 손을 꼭 쥔 채로 차분히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난 진실이 두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의 첫 공판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변호사와 나란히 서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아들 민수의 얼굴을 향해 자꾸만 향했다. 피를 나눈 자식인데 이제는 법정에서 적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나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탈취와 노인 학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고 명예 이전 역시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맞다. 내가 당한 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내 산 전체를 부정당한 것이었지라며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 순간 민수 쪽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결코 강압적으로 명예 이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억이 흐려져 상황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기억은 또렷합니다. 내 손으로 찍은 도장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서류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잖니. 민수야, 넌 알면서도 날 속였지?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장인어른 빚 때문에 잠깐 명의만 옮기려던 거였어. 그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 잠깐이라도 내 집은 내 집이다. 평생을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인데 내 사정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었니?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무너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보았다. 넌 나를 가족이라 했지? 그런데 가족이라면 왜 속였어? 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어? 그게 가족이야.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판사가 조용히 정리를 명령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 더 이상 속고당하며 살 수 없으니까.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으나 그 눈물조차도 방청석 사람들에게는 연기처럼 보였다. 이제 싸움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실은 법정 위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린 날, 법정 안은 첫날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직접 증언대에 올랐다. 손에 쥔 작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모든 걸 감당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믿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의 무게는 누구보다 단단했다. 변호사가 증거 영상을 제시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 그리고 민수가 할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이 법정 모니터에 그대로 재생되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갈등입니까? 이는 명백한 폭행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입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쫓아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수야, 내가 날 한 대 때렸을 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겐 더 이상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짐일 뿐이라는 걸.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이 곧장 말을 끊었다. 어머님도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야죠. 장인어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였다고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 순간 판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거와 증언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다급히 일어나 반박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일부만 편집된 것이며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변호사가 곧장 맞섰다. 그렇다면 전체 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이어진 장면에서 민수와 수진이 명예 이전만 끝나면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하는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그게 내들이 말하는 가족이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진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세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는 더 많은 방청객이 몰려들었다. 지역 신문에 사건이 보도된 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긴장된 얼굴로 법정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커 보였다. 오늘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서류 위조와 강압적 명예 이전, 그리고 폭행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나이 많은 어머니를 속여 평생 지켜온 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수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담담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나는 욕심낸 적이 없다. 다만 평생 모은 노력의 결과를 빼앗기고 아들에게 뺨까지 맞으면서 깨달았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구나.
민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면 늦었구나. 상처는 이미 깊다.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맞섰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폭행과 사기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방청석은 웅성거렸고 판사는 법정을 조용히 시켰다. 피고 측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어머니와 다시 살길 원합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살길 원한다고? 나는 이제 맞으며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에 법정은 숨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했다. 재판은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날은 판결 전 마지막 증거 제출과 증언이 예정된 날이었다. 방청석에는 자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복도에까지 서서 지켜보았다. 모두가 한 노인의 용기 있는 싸움에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재판장님,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 민수와 수진이 나눈 통화 녹취록입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녹취록 속 음성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명히 이전만 끝나면 어머님은 요양원에 보내야 해. 그래야 확실하지. 조금만 참아. 엄마도 결국 아무 힘 없으니까.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가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할머니는 숨을 깊게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수진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알겠다. 짐작처럼 치우려 했지. 하지만 나는 사람이야. 너희의 어머니고 너희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수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변호사는 차분히 덧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저도 후회합니다.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 후에는 내 편할 때 꺼내는 말이 아니란다. 상처 준 순간부터 이미 늦은 거다. 수지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두려웠어요. 빚에 쫓기고 미래가 막막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가난이 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법정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엄숙히 말했다. 이제 모든 증거 제출과 증언이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다. 드디어 마지막 판결날이 다가왔다.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초췌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민수와 수지는
노모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 이전은 무효이며 해당 주택은 다시 원고에게 반환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어머니의 용서는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다. 수진도 흐느끼며 매달렸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우리 다시 처음처럼. 어머니는 단호하게 답했다. 처음은 다시 오지 않는다. 너희는 선택했고 그 대가를 받는 거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도 억압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 말입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망치를 내리쳤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쾅 울려 퍼진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뜨거운 박수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이 지켜주지 못한 집 내가 끝까지 지켜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의 눈물과 승리의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긴 싸움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 채널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